자, 그래서 머신러닝의 발전 뭐 이런 순서적으로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용어적인 뜻을 보면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패턴을 컴퓨터로 학습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학문이 머신러닝입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정의되지 않은 패턴을 컴퓨터가 학습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처음에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맞죠? 컴퓨터가 학습을 하려면 방법적인 문제가 생겨야겠죠. 이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그냥 바로 넣는다고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워드에서 워드 쳐가지고 넣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컴퓨터 내가 그거를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나온 게 학문이 기기학습이라는 학문이고 이게 머신러닝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지도학습, 두 번째가 비지도학습, 세 번째가 강화학습. 이런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데이터의 특성을 맞게 패턴을 분석해야 돼.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그 데이터들은 정의되지 않은 패턴이 막 됐을 거야. 그런 패턴을 찾아내겠지. 찾아내서 우리가 지도를 할지 비지도를 할지 강학습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개발자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거 좀 알아두고 머신러닝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패턴 인식을 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자, 우선은 중요한 게 학습 데이터 기반되어 있고 알고리즘보다는 정말 중요합니다. 데이터 학습이라는 개념으로 좀 보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그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게 요 점이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BMI라고 부르나? 몸무게 비만 측정, BMI 측정을 한다고 칩시다. 수학 공식이 있는 걸, 수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식이 있는 거. 자, 뭐 키나 몸무게를 집어넣으면 뭐 수치가 나온다고 쳐요. 이거를 보고 내가 좀 살이 좀 쪘다 안 쪘다. 비만이다. 비만 아니다. 이런 거를 분류한다고 쳐요. 요 수식 기반으로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알고리즘 방식입니다. 그 수식에 값만 넣으면 비만인지 아닌지 바로 튀어나오잖아. 맞죠? 근데 인공지능은 구분되게 인공지능에서 하는 우리가 머신러닝 쪽에서는 이런 수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이라는 게 알고리즘의 수식의 BMI 공식 같은 거 이런 수식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그냥 찍어봐요. 막 찍어봅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찍어보고 이거 두 개를 가장 잘 분류할 수 있는 선을 하나 그립니다. Y는 AX 선 하나 그려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는 비만, 여기는 비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법이에요. 즉 데이터 위주로 합니다. 머신러닝 안에서는 어떤 그 BMI 수식에 관련된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학습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 즉 알고리즘 위주가 아니라 데이터 학습 위주라는 거. 머신러닝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 BMI 수식 넣으면 간단하게 나올 건데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도 하면 반박할 말도 별로 없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즉 데이터를 보고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턴 인식. 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추리, 판단하려고 하는 학습이고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학습하고 계산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 자, 여기가 그 AI 에이전트가 여기에 있고 뭐 입력자, 사용자라고 치면 사용자가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 데이터를 모아와요. 데이터를 모아와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패턴을 추리하고 하는 거를 여기서 패턴을 추리하고 여기서 뭡니까? 패턴을 좀 만들어내고 여기서 실제 처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초창기였습니다. 사용자가 어느 정도 패턴을 찾아줘야 됐어요. 그리고 학습을 시켰어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 전처리가 뭐 애매하지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자 실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패턴 찾아내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유형이 너무 많고 패턴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자. 컴퓨터용 계산 바로 인공지능 에이전트한테 패턴도 구하고 실제 처리도 네가 다 해라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좋다고 판단을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비정량 데이터들은 이 방식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와요. 우리 사람이 원하는 패턴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알고리즘은 일부는 다시 인간의 능력, 인간 에이전트가 아니라 전처리 과정이라고 좀 부르면 전처리 과정에서 약간의 사람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패턴을. 자, 그래서 여기서 패턴을 찾고 다시 실제 처리를 하는 이런 단계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초창기 때는 인간이 만들어가 다 던져주는데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것보다 그냥 패턴까지 인공지능 맡기자. 이렇게 흘러갔다가 지금은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비정령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자, 이런 것들은 사람이 정해줘야 돼요. 컴퓨터가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 방식. 일반 프로그램 방식과 기계학습 기반 프로 방식에 보면 일반 학습은 알고리즘 위주라고 방금 여기서 설명했어요. 근데 그 기계학습 기반은 인간이 생각한 특징을 추출하는 게 생각만큼 잘 안 되는데 하여튼 특징을 추출하고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구현을 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BMI에 대해서 비만, 무비만 할까? 이렇게 구분하는 거를 인간이 어느 정도 이중 분류기를 돌리겠다. 인간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근데 이거는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은 아니야. 우리가 특징을 말해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 보통 많이 쓰이는데 우리는 밑에 방식입니다. 기계학습 프로그램 이 방식으로 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예제를 좀 볼게요. 자, 일반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차이를 보시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거 좀 잘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이 그 데이터를 놓고 수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답이 나오는 요 방식을 익숙하다 보니까 인공지능도 데이터와 답, 요게 우리가 지도학습에 쓰이는 방식인데 지도학습은 우리가 레이블드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문제와 답이 다 있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축구할까라는 이런 문의에 대답하기 위해서 날씨, 뭐 습도, 뭐 조건, 뭐 이런 뭐 있잖아. 그러면 true, false. 오늘 이러면 축구를 차겠다. 뭐 이러면 축구를 안 차겠다. 저기 뭐냐면 요까지가 여러분들 보통 데이터라고 판단하고 여기를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답이 적혀있는 거를 우리가 레이블도 데이터라고 불러요. 자, 요런 데이터가 들어와서 뭐 학습을 하고 하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규칙이 나옵니다. AI 에이전트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규칙 하나를 만들어내면 AI 에이전트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새로운 퀘스천이 왔어요. 야한테 넣어주면 답이 앤서리 떨어집니다. 즉 인공지능은 학습을 시켜서 문제를 풀기 위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규칙이 나와요. 즉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나옵니다. 에이전트가 나오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퀘스천을 질문을 주면 이 에이전트가 이제 답변을 내겠죠. 근데 이 에이전트는 무슨 기반으로 만들었다? 이런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일반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차이점이에요. 자, 사용 결과를 보시면 자, 우선은 이런 진료 기록집에서 이런 표를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즉 그러면 AI
에이전트 하나 만든 거예요. AI 에이전트에 뭐합니까? 새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퀘스천. 원을 하나 던져줘요. 그러면 요 모델이 뭡니까? AI 에이전트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떨어졌으니까 요 영역에 있네? 그러면 요 영역에 있는 생존을 답을 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계학습을 했다고 해서 답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기계학습을 하면 AI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데이터가 만들어졌어요. 데이터가 처음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한테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키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AI 에이전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뭘 기반으로? 이 에이전트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규칙 같은 게 들어있어요. 맞겠죠? 이 규칙이 있어야지 뭐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퀘스천이 하나 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답을 문제를 넣어줘봐요. 여기도 규칙을 만들었으니까 이 규칙에 따라서 답이 뭐 true, false가 나온다거나 하겠죠. 앤서리.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적인 문제는 이 정도 이해하셔서 꼭 AI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는 거지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지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머신러닝의 주요 도전 과제를 볼게요. 이게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데,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충분하지 않은 양의 훈련 데이터가 너무 적으면 내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규칙을 만들어내잖아. 그 규칙을 잘 못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데이터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대표성 없는 훈련 데이터, 즉 샘플링 잡음이나 한쪽으로 편향된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거는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품질의 데이터, 이상치나 잡음들. 근데 이상치인지 잡음인지 구분하는 것도 난관입니다. 이거를 왜 이상치라고 불러야 돼? 이거를 왜 잡음이라고 불러야 돼? 그런 문제에 맞닥뜨리면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고. 실제 들어왔는데 사람 말인지 노이즈인지 구분하는 게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구분하기 쉽겠지. 딱 들어보면 앞에서 친구가 대화하는데 옆에서 지나가는 차소리가 나면 이건 노이즈라고 빨리 판단하잖아.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노이즈라는 게 잡음 판단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뭐 그런 것도 안 했고. 그 다음에 관련 없는 데이터. 그리고 훈련 데이터의 과대접합. 과대접합이 뭐냐면, 그림 쪽으로만 설명을 할게요. 그림 쪽으로 보시면 데이터가 막 이래 있어요. 그러면 선을 하나 딱 만들어냈어. 그러면 요 선을 기준으로 삼각형 네모 영역 구분하면 좋잖아.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데이터가 막 이래 있어. 그러면 좀더 그러자. 데이터가 막 선이 이래가. 이래 정밀하게 간다고 이게 너무 정밀해. 자,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게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학습 데이터에서는 최적 정말 좋은 케이스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근데 너무 정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선 첫 번째 문제가 기존 데이터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잡음, 편향, 뭐 이상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섬세하게 했는 게 맞을까란 문제야. 그래서 다른 데이터 퀘스천이 들어왔어. 여기에 데이터가 뚝 떨어졌다고. 여기에 데이터가 떨어졌어.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기반을 하면 삼각형, 사각형이라면 삼각형이 맞겠지. 근데 이 데이터가 알고 보니까 이게 사각형이에요. 이런 문제도 생겨. 이게 이러면 너무 섬세하게 이러면 생긴다고. 학습 데이터가 되지만 우리가 나중에 넣는 퀘스천 데이터, 즉 나중에 테스트라는 테스트 데이터와 실제 퀘스천에서는 오류를 범할 확률이 더 많아져.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좀 이런 식으로라도 약간의 뭔가 좀 오류가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데이터가 우리가 정적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적합이 가장 나중에 오류가 적어져. 과대적합은 너무 섬세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오류가 더 많아진다고. 의외로. 그래서 이것들을 구제를 해야 되고 자유도라는 뭔가 페널티를 줘서 정적합으로 내놔야 돼요. 과대적합을. 자, 이런 걸 좀 학습을 할 거고 훈련된 가수적합. 가수적합은 뭐냐면 데이터가 너무 적은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류를 하면 데이터 분류를 제대로 못해서 이상하게 선을 바꿔. 이런 식으로. 여기 가소적합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것들을 해결하는 게 지금도 인공지능에서는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의 종류를 좀 볼게요. 종류 중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우리가 반지도, 강화학습 여기까지 어떻게 맞네? 빨리 가자. 자, 지도학습은 여기 있다. 종류 풀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여러 학습 기법이 있어요. 자, 여기에 플러스 데이터의 패턴에 따라서 풀고자 하는 여러 학습 기법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요. 지도학습은 제일 중요한 게 주어진 데이터와 정답을 이용해서 미지의 상태나 값을 예측한 학습 방법이라 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아까 우리 축구를 찬다 안 찬다. 즉 데이터와 레이블,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일 때 지도학습을 합니다. 자, 학습 데이터 입력과 출력 정보가 함께 있는 학습 방법이고 학습 데이터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학습하여 이를 규칙이나 함수로 만드는 거고 예전에 주식시장을 보고 내일의 주식의 변화를 예측하는 거 뭐 사회 현상이나 뭐 데이터가 들어오면 주식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 걸 하겠죠. 그러면 야들은 답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자면 분리와 회귀라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분리와 회귀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만들어내는 거고 상세한 얘기는 중간고사 끝나고 디테일하게 좀 볼 거니까 이거 보고 비주도 학습은 문제가 생겼어요. 데이터 전체 이용 패턴을 사는 학습 방법인데 데이터 성질을 직접적으로 추측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출력 정보가 없는 학습 데이터, 즉 데이터만 있고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래 되면 입력 데이터에 대한 내재된 패턴을 발견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가장 선을 이렇게 그려지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막 있다면 이렇게 분류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각형, 사각형을 분류하는 게 여기가 삼각형, 사각형인지도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누구도 말 안 해주잖아. 맞죠? 그래서 알고리즘 기법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도 정말 모호해. 그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하냐? 비슷한 끼리 모으자요. 이게 위에처럼 축구를 상황을 설명하고 축구를 한다, 축구를 안 한다. 명확하잖아. 요거는 분류하기 쉽다고. 앞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류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야는 날씨, 지도, 날씨, 온도, 습도 이런 설명만 하고 축구를 찬다 안 찬다를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만 보고 뭐를 판단할 수 있어요? 축구를 찬다 안 찬다 판단하기 힘들어요. 뭐 비가 오더라도 축구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날씨, 온도, 습도가 비슷한 놈끼리 뭉쳐가는 군집화를 합니다. 군집화는 군집화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밀도 추정. 이런 데이터 찍어보니까 한 곳에 많이 몰리더라. 그러면 야들이 비슷한 놈이겠네 라고 묶어가는 것이에요. 밀도가 많을 때. 이거를 이제 밀도 그래프로 그려보면 평면으로 딱 뒤집으면 밀도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한 지점 많이 찍었으면. 맞죠? 이 밀도를 기반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토핑 모델링 해가지고 특정 토피의 주제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하는 거. 그게 비지도학습 기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 비지도 중간인데 이게 왜 생겨났냐면 실제 우리가
지도학습을 하는 게 가장 수월합니다. 정확하게 답이 딱딱 나와 있으니까 규칙 만들어내기도 수월하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실질적으로 보면 지도학습에 쓰는 주어진 데이터, 즉 우리가 라벨링된 데이터가 정말 희소합니다. 정말 구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생각보다. 그래서 비지도학습에서는 라벨링, 그냥 데이터만 덜 넣는 거, 야들은 구하는 게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있는 정보와 입력만 있고 졸업 없는 데이터 학습을 섞어서 해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낫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도학습에서는 라벨링된 데이터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이유가 한번 보면 지도학습 데이터가 적어 반지도학습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는 목적입니다. 지도학습을 하고 싶지만 데이터가 부족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하는 게 강화학습이에요. 강화학습이 인공지능에서는 가장 무서운 놈이고 정말 이로운 놈입니다. 강화학습이 뭐냐면 앞에서와 같이 데이터를 보고 만드는 방식이 아니에요. 데이터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 스스로 하겠다예요. 그렇게 하는 게 강화학습입니다. 보면 기계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적으로 얻는 이득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득을 최대화하도록 학습하는 것.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인간이 데이터를 모아서 밀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 정말 유명해 초창기 때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된 이유 중에 이거 첫 번째 강화학습에 만한 결과물이 이렇게 될까? 벽돌 깨기 알죠? 벽돌 깨기. 벽돌 깨기가 뭐 벽이 막 이렇고 내가 공을 튕겨서 하잖아. 이거를 강화학습을 시켜봤어요. 근데 아무 정보도 안 줬습니다. 단 한 가지만 줬어요. 앞에 요걸 위에 깨잖아? 조각을 부수면 점수 상승. 그래서 목적이 점수를 최대로 만들어 봐라 라고 강화학습을 시켜봤어요. 데이터 중은 여기 다예요. 조각을 부수면 점수가 상승한다. 그러면 원래 요 밑에 요 밑에 벽돌이 공을 튕국했죠. 한번 튕가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계속 빠집니다. 빠지면 점수가 안 올라갈 거잖아. 맞죠? 근데 내가 어쩌다 한 번씩 요 밑에 있는 강학습이 막 아무 때나 움직여보고 공을 딱 튕구니까 야가 튕겨가서 떡 맞고 내려왔어요. 야를 맞으니까 어야 돼요? 점수가 올라갑니다. 강학습을 해요. 점수가 이득이 얘한테 올라가네? 그러면 이 공을 내가 튕궈주면 되네, 위로. 맞죠? 그래서 이 공을 이제 요 벽돌이 받아치기 시작해요. 강학습으로. 그리고 나서 벽돌에 보시면 막 벽돌이 쌓여있고 여기가 구멍을 뚫잖아. 공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다다다다 그러면 점수 올라가잖아. 요거를 지가 알아내요. 이렇게 하니까 점수가 더 빨리 올라가더라. 이득이 더 빨리 최대가 되더라. 그래서 벽돌 깨기 게임을 지가 이렇게 공을 치내기 시작합니다. 패턴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강학습이에요. 우리가 알파고도 강학습이 들어갑니다. 알파고가 정말 무서운 게 처음에는 우리가 바둑의 방법을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해서 바둑을 떠가지고 이세돌한테 이겼잖아. 그게 알파고 리라는 버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알파고에 있는 바둑의 뜨는 방법을 싹 다 지웠어요. 그 기보락 하나? 기보를 싹 다 지우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알파고예요. 바둑의 받쳐도 몰라요. 비읍도 모르고. 알파고끼리 시합을 붙입니다. 단 조건. 바둑에서 점수 내는 룰이 있는데 나도 그 바둑을 몰라서 뭐 집을 많이 따면 이기는 건가? 뭐 그런 룰이 있겠지. 점수가 높은 거 기준.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주니까 자기들끼리 1000만 번 했습니다. 1000만 번. 1000만 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둑을 이래 두고 저래 두고 이래 두고 이래 두고 하니까 내 집이 커지면서 점수가 올라가더라. 그게 우리가 그 유명한 한글로 하자. 알파고 제로라는 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놈이에요. 말 그대로 제로인 상황이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정보를 축적해 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알파고 제로가 누구하고 붙었냐면 중국의 누구지? 커제인가? 붙었어요. 이때 커제가 울면서 나갔어요. 도저히 못 이기겠다. 자, 그래서 알파고 제로라는 게 강학습으로 수술했습니다. 즉, 뭐 터미네이터에 보시면 그 스카이넷인가?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모으고 자기 스스로 뭐가 이득인지 판단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식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인간을 뭐 해치도 그런 건 못 한다 하지만 하여튼 알파고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거.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거. 즉, 특정 경에서의 행동과 이에 대한 보상의 경험을 통해서 보상의 이 최대가 되도록 상황별로 취할 행동을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쉽게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내한테 이득이 최대가 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미니맥스 게임 트리처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익은 적게 나의 이익은 많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학습에 대한 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에서 주요 개념이 이제 머신러닝을 만들어가는 루틴을 좀 볼게요. 이 루틴은 일반적인 루틴이니까 처음에 모델을 만듭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손실함수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규칙이 어떻습니까? 실제 비교하니까 손실 정도가 에러 정도가 절대 높으면 이거 에러를 낮추는 방법을 고민해야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최적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모델이 에이전트가 여기까지 해서 만들어지면 이거는 뭐 해야 돼요? 평가를 합니다. 실제 쓸지 말지 그렇게 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실제로 돌아가는 예제를 보면 모델을 정하고 모델을 수식하고 학습을 하고 평가를 해서 성능 떨어지네. 다시 모델 정하고 요 루틴을 계속 돌아가요. 언제까지? 이 모델이 쓸만하고 느껴질 때까지. 이 작업이 보통 몇백만 번 해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인공지능은 제 첫 시간에 말한 게 뭐냐면 계산만 열렬히 빠른 놈이에요.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계산 진짜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컴퓨터를 보면 보통 몇 억 하는 때가 많습니다. 슈퍼컴퓨터를 많이 빌어 쓰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상 분류, 회기, 추천 시스템, 분집화, 밀도 추정, 자원 축소는 나중에 지도, 비지도 학습을 가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자, 그래서 중요한 말,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대용량의 데이터 분석하여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패턴을 발견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른다. 요 말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아까 내용이 정리된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요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요 밑에 말 CPU, GPU, TPU 요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거 따로 좀 넣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뭐 한다 했어요? 학습을 하죠. 학습을 하면서 뭘 만들어내요?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규칙을 만들어내는 요 일련의 과정이 엄청난 계산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계산이 필요해요. 이 계산이 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딥러닝 쪽 들어가면 한 10,000개의 수식을 몇 천만 번 반복해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컴퓨터 때문에 딥러닝이 가능한 거예요. 컴퓨터가 없으면 딥러닝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계산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계산을 빨리 돌려주는 게 우리가 필요할 거잖아.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요 과정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이거를 하고 싶어요. 해도 돼요. 시간만 많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는 CPU가 가장 빠른 놈이겠죠. 맞죠? 여러분 컴퓨터도 CPU죠. 센트럴 포스 유니트 중앙 처리 장치.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 펜티엄, 인텔, AMD 그게 컴퓨터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잖아. 요즘은 좀 부재카드로 바뀌었지만 하여튼 CPU의 처리 능력을 쓰는 게 유리하다고. 그래서 CPU가 빠르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좀 쉬운 말로 가면 컴퓨터가 CPU만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CPU가 기능이 너무 커졌어요.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CPU 안에 들어가는 명령을 인스트럭션이라고 부릅니다. CPU 안에 들어가는 명령어가 인스트럭션이에요. 이게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구조가 RISC하고 CISC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인스트럭션, 리듀스, 컴플렉스예요. 자,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 혹시 써니나 스팍 컴퓨터 들어봤어요? 모토로라 칩. 지금은 다 망했어요. 자, 옛날에는 우리가 쓰는 명령가 도스, 프롬프트 깜빡깜빡 하는 게 다였어요. 뭐 코맨드 상처럼. 그러다 보니까 CPU 안에 들어가는 명령가 길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간단한 일만 처리했잖아. 그래서 인스트럭션이 짧은 것들, 즉 RISC가 우세였습니다. 초창기 때는. 이거는 좀 별로였어요. 뭐 명령이 길기만 하다. 근데 윈도우 상황으로 딱 넘어왔습니다. 윈도우 상황으로 딱 넘어오니까 어떤 점입니까? 모든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픽도 처리해야 되지, 앞에서 데이터 처리해야 되지, 음악도 틀어야 되지, 웹도 틀어야 되지, 백그라운드로 게임도 돌려야 되지, 백그라운드도 파일도 관리해야 되지.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윈도우가 되면서부터. 그러면 들어가는 명령어가 짧아져요, 복잡해져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 가다가 나중에는 이게 없어지고 CISC가 우세하게 됐습니다. 현 윈도우 세대부터는 뭐 윈도우 세대가 보다는 컴퓨터가 복잡해지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RISC 컴퓨터가 인텔이 뭐냐면 CPU가 인텔, AMD 이런 계열이 AMD 이런 계열이 CISC예요. 지금 여러분들 쓰는 컴퓨터가 다 CISC 칩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명령어가 상당히 깁니다. 길어요. 명령어가 구조가 복잡하고. 근데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거는 단순히 수학 계산이야. 이거는 CPU 명령어가 정말 짧아. 그래서 AI에 들어가는 수식은 정말 짧습니다. 짧아요. 길 필요가 없어요. 짧은 계산을 여러 번 반복하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의 CPU가 놉니다. 놉니다 하면 그렇고 남아요. 여유가.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CPU에 돌리기에는 이만한 용량이 놀아나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처리를 못합니다. 느려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스펙은 좋고 빠른데도 느려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단점을 해결하자. 근데 지금 CISC 명령어 체계를 RISC로 바꾸는 거 이건 또 아니잖아. 근데 마침 정말 좋았던 게 GPU라는 놈이 있습니다. GPU가 뭐냐면 여러분들 말하는 VGA 카드입니다. 이 VGA 카드가 들어가는 칩을 뭐 AMD가 하고 요즘엔 뭐 엔비디아도 있고 AMD도 있고 인텔도 칩 있잖아. VGA 카드. 거기에 들어가는 칩들은 화면에 단순히 출력만 해요. 여러분들이 복잡한 명령어가 들을 것 같지만 의외로 VGA 카드에 들어가는 명령어들은 3D, XYZ 단순 계산입니다. 정말 단순 계산이에요. 그러면 그 좀 VGA 카드 같은 경우에는 RISC 계열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에서는 복잡한 계산들을 CPU 안 씁니다. CPU 부동소점 계산이 빠르고 그 이미지 처리이기 때문에 3D이기 때문에 매트릭스 처리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리곤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버텍스나 프로그먼트 아니면 행렬 계산이 특화되어 있어요. GPU가.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계산을 맡길 때 CPU에 맡기겠어요? GPU에 맡기겠어요? GPU가 농담 아니고 2배 이상 빠릅니다. GPU가 엄청나게 빨라요. 2배는 좀 오반가, 심한 경우에는 3배까지 4배까지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내가 화면을 보여줄 수 있을까 모르는데 인공지능용 VGA 카드가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00만원, 200만원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우리가 뭐 100만원, 200만원 가능은 합니다만은 GPU에서 쓰는 VGA 카드는 보통 진짜 특화된 거 비싼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속도를 엄청나게 올려요.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하고 이런 기술들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단순한 수학 계산이 많아요. 인공지능처럼. 그래서 코인이 블록체인이잖아. 코인 같은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GPU가 동나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채굴에 끌려가요. 채굴에 끌려가다 보니까 지금 GPU 가격이 이랬어요. 엔비디아 VJ 카드 가격이 원래 30만 원짜리가 6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요런 문제 때문에. 자, 그래서 요런 요 이유를 알면 GPU의 하고 CPU의 특징을 알면 GPU가 끌려가는 이유도 알 거야. 그 뭐고 코인 채굴 현장에 조금 끌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구글이 지금 많이 개발해 쓰고 있는데 TP용했어요. 자, 우리가 보면 텐서가 보면 다차원 배열로 사상이 되는 데이터 차원의 물리량을 우리가 텐서라고 불러요. 인공지능을 좀 더 빠르게 정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텐서라는 구조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텐서를 빨리 풀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서 많이 아는 텐서플로우라는 모듈이 나왔습니다. 텐서플로우라는 모듈이 텐서를 빨리 계산해 주는 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냐하면 10자리로 구글에서 기계학습 알고 특화된 맞춤형 이걸 ASIC라고 불러요.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해가지고 TPU 즉 텐서플로우에 특화된 계산만 하는 놈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TPU라고 부릅니다. 구글이 만든 TPU를 아직은 안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웹에서 가면 TPU가 팔리기는 파는데 성능이 좀 낮아요. 구글에서 쓰는 TPU는 구글에서 아직 안 팔아요. 자기들만 쓰고 있어요. 팔면은 대박 칠 건데 안 팔고 있더라고. 가격도 몇 천만 원 받아도 사람들이 살 거예요. 속도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빨라요. 그리고 혹시 코렉 같은 거 사용하신 분들은 CPU, GPU, TPU를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TPU로 선택하면 돈을 많이 내야 되고 뭐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돈 내는 만큼 GPU, 돈 더 내면 TPU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코렉 같은 경우에 구글에서 만든 그 클라우드 기반 AI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는데 뭐 파이썬 연습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과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록체인 같은 게 발달하면서 왜 GPU가 독이 나고 또 다른 회사들이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인공지능 디바이스를 보는데 뭐 TPU라는 놈이 써 있는지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PU라는 게 지금 많이 나와요. 지금은 나와요. 구글에서 만든 다른 데서 만든 거 엔비디아에서도 TPU를 만들고도 합니다.